분들도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모여 있는 이거 좀 특별한 자리 같습니다. 그 중원대학교 총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김근윤 부총장님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언제? 전에 총장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대행이에요? 예, 부총장님 김두년. 아, 저희 그래요? 법학과 교수님이셨다가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학 탈취가 많았는데 그 박정희 시대 대학 탈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남대죠. 예. 영남대는 원래 그 청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대구대학 말고 그 전에 대구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두 대학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병철에게 넘어가게 됐고, 하나는 천도교에서 만든 대학이고, 대구대는, 청구대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경주 최씨 아닙니까? 예, 경주 최씨가 만든 대학입니다. 최염 씨가 지금 나이가 한 90점 됐는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두 대학이 해방 직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다가 이게 살짝 합쳐지면서 박정희에게 넘어가 가지고 박정희가 그 정관의 교주라는 이름으로 기자가 됐다가 박정희 사망 후에 그 83년인가 박근혜에게 넘어갔다가 박근혜가 89년에 비리로 쫓겨나면서 이제 임시사가 파견되고 뭐 그랬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박정희 시대에,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말하자면은 박정희 시대고 상황적으로 말하자면은 해방 전후에서 생겨났던 사립대학들이 한국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뭐 이런 측면, 또 박정희가 추진하는 조국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필요성이 생기고 숙련된 노동자를 대학을 통해서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그 대학을 만드는 사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이제 대학을 막 육성하거나 했는데, 돈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대학들은 돈이 없고 그 사이에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없지만 이미 만들어 있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확장하도록 좀 뭐랄까 지원을 했죠. 그 과정에서 뭐 여기 아주대, 아까 말씀하신 국민대는 심산 김성국 선생이 만드셨죠. 뭐 그런 게 상지대, 뭐 다들 이제 그렇게 대학이 바뀌는 과정,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은 뭐 그 신흥무관학교를 설계한 지금의 경희대, 뭐 이렇게 다들 바뀌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을 감안해서 미리 한 말씀 드리고 가면은 이제 우리 대학은 이제 개항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사학이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이제 사학이 있고 국공립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국립은 성균관이었죠. 사학은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서원은 그 조선시대 사립고등교육기관 대학이었고, 그러면은 대학 아닌 것은 서당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학이 서당과 사원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대원군 때 이제 서원 철폐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좀 탄압을 받고 위축됐는데, 사실은 이 서원의 문제점은 대원군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조선 중후기 숙종 때부터 이게 워낙 그 족벌 정치 세력화에 기반이 되어서 폐단이 심했어요. 그래서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이 힘이 크니까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센 대원군이 싹 정리해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항을 하면서 일제가 이제 침투해 들어오니까 민족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영친왕의 엄귀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왕립학교 같은 성격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사유화돼 버렸지만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생겨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병탄을 지나고 3.1운동, 기미 3.1운동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말로 하면은 이른바 그 일제 식민지 지배의 문화적 지배기라는 것. 그건 이제 일본 말입니다. 우리 말이 아니고 일본이 이제 자기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시기를 무단 통치라고 한다면은 그 후의 시기를 문화적 지배 시기라고 하는데 그 어떤 약간의 열린 공간이 생겨요. 그 열린 공간에 이제 말하자면은 또 대학이 막 생깁니다. 그때 상당히 그 민족적 대학이죠. 국내에서도 생기고 해외에서도 해외 생긴 게 뭐 신흥보건학교고 또 뭐 평양의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이런 게 이제 막 생기고 그 당시에 이제 김성수 씨도 고려대학교를 인수해 가지고 이렇게 뭐 운영하고 이러던 이제 시기가 생기고 그게 굉장히 그 사학이 민족적 독립운동적 성격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조금 무장투쟁하고 좀 다르죠. 뭐 최근 영화에서 뭐 나왔던 그 암살이라든가 하는 형태의 적극적 독립운동과는 좀 다른 형태의 문화활동적 기반에서 그러나 이제 민족적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학교들은 1939년,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거의 억압받거나 활동을 못해요. 아무튼 그 전통이 이제 이어져 오다가 해방 직후에 다시 이제 대학이 생기는데 요 대학이 생기는 과정에서 뭐하고 맞아떨어지냐면은 아시겠지만 1946년에 북한에서 북한 쪽에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 북한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이라는 게 농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농민에게 이제 토지를 나눠주는 건데 이게 남한에서도 이게 이 논란이 그러니까 들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49년에 한국전쟁 직후에 그러니까 북한이 토지개혁한 다음에 3년 후에 그 토지개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의 예외적인 조건으로서 학교를 만들면은 토지개혁에서 다 제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지금은 이제 산업자본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토지자본 아닙니까?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이 그 토지를 뺏기지 않는 방법으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방 전을 빼고 해방 후로 보자면은 최초의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이 사실은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개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그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박정희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온갖 특혜를 주면서 온갖 특혜를 주고 특혜 중에서 가장 큰 특혜는 뭐냐면은 뭐 사든 뺐든 말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을 말아먹든 비벼먹든 비리를 저지르든 안 저지르든 그런 건 그냥 신경 안 쓰고 학교만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60, 70년대에 그 사학을 이제 확장해 들어가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권력과 그 사학 고등교육기관의 유착이 있고 생겨나고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민주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이른바 그 5.3.1 교육개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5.3.1 교육개혁은 이제 좀 심하게 비판하는 분들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대학이 허가제였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신고제가 돼가지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대학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업계의 전문 용어로 하자면은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은 돈 수천만 원씩 수억씩 싸들고 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땅 몇 평, 강의실 몇 개, 요것만 만족되면은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교수가 있든 없든 뭐 그런 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대학이 94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사학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교육 철학이랄까 교육 이념이랄까 이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방식으로 사학을 양적 팽창시키는 형태의 과정이 한 7, 80년 정도 있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학의 문제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 하는 점을 먼저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윤봉기 씨가 저와의 인연을 이야기했는데 뭐 달리 얘기하면은 한 2000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같은 시대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뭐 동지적 관계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뭐 별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장가를 안 가니까 주례를 도와줄 일도 없고 하여간 제가 만날 때마다 첫 마디가 여자는? 이라고 묻는데 아직도 예.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제가 과거에 낙선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시민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조달책이었습니다. 뭐 일태 채청사 같은 역할도 그 채홍사는 아닙니다. 채청사였습니다. 그런 남학생이죠.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절대로 사학계의 문재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문재인이 정치계의 정대화입니다. 상지대가 조금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뭐 제가 있어서 특이한 건 아니고 상지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김문기라고 하는 세 글자 때문에 뭐 아무튼 지명도로 따지면은 서울대보다는 조금 못하고 요 옆에 있는 조그만 대학 연세대하고 거의 좌우를 겨룰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마 지명도로 따지면은 연세대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김문기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대단히 유명한 학교가 되어버렸고 그 유명성은 이제 뭐 비리와 분규였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김문기 씨는 원래 목수입니다. 목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2년 정도 쉬다가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해방 직후에 중학교는 좀 복잡한데 중고등학교 통합 5년제였던 시절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헌병 중사로 제대를 합니다. 여기 아마 보니까 구성상 병역 미필자가 한 3분의 1은 되실 것 같은데요. 전쟁 시기에 헌병 중사를 지냈다고 하면은 그 시절에 헌병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55년인가 54년에 제대를 해서 대패 하나 들고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인사동에 와가지고 이제 가구업을 시작하는데 그 가구업의 여사장이 또 홀로 계신 아버지하고 또 혼인을 해요.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그 가구업을 인수하는 유명한 빠고다 가구라고 하는 지금도 그 상호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파고다 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나 80년대 초에 결혼하신 분들은 김문기 씨가 만든 파고다 가구의 유명한 호마이카 가구 하나씩 장만해가지고 어머님들이 결혼을 하시는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김문기 씨가 72년에 유신이 되면서 문교부 장관을 잘 만났어요. 그 시절에 인사동의 국회의원이 민관식이라고 지금은 고인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체육계의 거두에 해당하고 문교부 장관을 유신 시절에 4년간을 누구도 4년을 한 사람이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수명이 1년 정도입니다. 근데 4년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김문기 씨는 민관식 동대문구 국회의원의 재정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구당 부위원장 또는 선거사무장을 하면서 정치적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지가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문교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책걸상이고 책걸상을 공급하는 것은 가구점입니다. 잘 만난 셈이죠.
김문기 씨가 불을 쌓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이제 민관식 씨가 문교부 장관으로 가던 그 해에 김문기 씨가 강릉 사람입니다. 강릉 사람인데 상지대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강원도에는 사학이 딱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상지대고 하나가 관동대입니다. 지금은 관동대가 원래 나중에 어디한테 넘어갔느냐 하면은 명지대에 넘어갔는데, 명지대가 비리가 많아요 요새. 그 명지대 이사장 유영구 씨는 KBO 이사장이었는데 지금 7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그 명지대가 어려워지면서 명지대가 인천 가톨릭 교회에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가톨릭 관동대가 돼 있는데 그 두 개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관동대는 강릉에 있고 상지대는 원주에 있는데, 김문기 씨는 그 유신 시대 내내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이었습니다. 이미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차 국회의원이 될 생각으로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강릉에 있는 사학을 인수하려고 관동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김문기 씨가 인수하기 직전에 관동대가 명지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기 씨가 민관식 장관에게 형님 관동대 놔줘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래서 막상 주려고 갔더니 명지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명지대 유시 가문이 웬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야. 그 센 대로 넘어가 버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상지대나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뭐 강릉인데 그 뭐 원주가 난 뭔 소용이냐고. 없는데 어떡하냐. 두 개뿐인데.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상지대부터 먹고 다음에 또 후일을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72년에 임시사로 왔다가 74년에 이제 꿀꺽 삼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문기 씨가 그 65년에 건국대 법정대 법정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65년에 이제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법학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싸우다가 알고 봤더니 65년에 건국대를 졸업하고 9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 특이한 학력을 가진. 제가 한 4년 전쯤에 그 교육부 본청에서 상지대 청문회가 있어가지고 김문기도 나오고 저도 나가고 증인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제 증언을 하는데, 그때 그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였습니다. 그 박근혜 씨하고 가깝죠. 황우여 씨가 이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교육위원장이 서른 의원이었는데, 김문기 씨는 6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9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확인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게 말이 되냐? 황우여 씨가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실장이 근데 사실입니다. 왜 사실입니다 이거. 그런데 뭐 자료가 없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특이한 분하고 제가 상지대에서 만나가지고 한 25년간 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 놀았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재밌으시죠? 예, 뭐든지 듣고 보면 재밌고 전쟁 얘기도 듣기만 하면 재밌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건 재미가 없지만 그냥 이건 넘어가죠. 뭐 제가 그 수업할 때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역사에 관한 3가지 교훈이라 해서 제가 늘 이렇게 좌우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2번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은 희극으로 또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된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헤겔도 말하고 마르크스도 말하고, 원래 아마 오리지널 저작권은 헤겔에게 있을 텐데 유명해진 건 마르크스 때문에,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지은 루이 브리메르 18일에서 아마 써가지고 유명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본게 맞나? 네, 맞습니다. 맞대요. 조교가 맞대면 맞는 겁니다. 일테면 이런 거죠. 뭐 1592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좀 먹어보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거 다 먹게 됐잖아요. 참 운 없게 이순신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거 못 먹은 겁니다. 제가 가끔
수업하거나 이야기할 때 이순신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그 연구를 한 10년 정도 해봤는데 이순신은 제가 보건대는 외계인이 분명해요. 조선인이 아닙니다. 그 권율과 또는 뭐 김시민인가요? 진주대첩이 김시민과 또는 뭐 박재우와 모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조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이순신이 두 번의 백의종군을 해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원래 이 사람 해군도 아니에요. 원래 육군입니다. 그런데 또 계급은 또 엄청 또 승차를 해가지고 이 좌수사가 되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조사해봤더니 해전을 23번을 했더라고요. 23. 몇 번 이겼습니까? 23번 다 이겼어요. 예. 연전, 연성, 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 싸움이 그 울돌목 싸움, 그 얼마 전에 최민식이 나온 명량 아닙니까? 그 명량 보셨죠? 그 몇 대 몇으로 싸웁니까? 80대 1로 싸웁니다. 원래 이제 뭐 유명한 말, 전하 뭐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12척 중에서 12척을 이제 그 12척이 뭐냐면은 원균이 그 칠천량으로 싸우러 갈 때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이다 생각한 장수 하나가 전투에 안 가고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어디 그 포구에다 감춰놓고 그냥 거기서 노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거는. 가끔 역사에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용감하게 전사를 했더라면은 이순신은 없는 겁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가 튀어줘가지고 그 원균도 사망하고 칠천량에서 조선숭은 전부가 괴멸하는 그런 일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순신이 한양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진주 고성 쪽에서 쭉 여수 쪽으로 이렇게 백의종군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배가 12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 한 척을 더 만들어가지고 13척으로 노량해전에 나섰는데 그 명량 전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투의 95%를 그 지휘선 한 선이 싸웁니다. 그쪽에서 일본에서 온 그 수군은 30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돌목이 좁아서 303척 중에서 86척인가? 83척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13척 중에서 이순신의 지휘선 한 척만 들어가고 그렇게 싸웁니다. 싸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배가 정리하러 들어오는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가능하지 않은 전투입니다. 이게 머리가 좋고 뭐 전략이 좋은 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80대 1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순신은 그 국적을 조회해 보면 나올 텐데요. 아마 국적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드로메다나 어디 저쪽에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준 외계인이 틀림없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주산업이 발달해서 안드로메다 쪽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갔다가 다시 1597년에 또 들어와서 정유재란을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니까 이제 끝났는데 그래도 또 이순신 장군이 한성질해요.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내가 없이 못 나간다. 그래서 또 정리해버리죠.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내보내줬으면 이순신은 사는 건데 또 그걸 또 안 내보내요. 그런데 원래 지휘선이 앞장을 안 서는데 그날은 또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또 앞장 서는데 그 왜 그 지휘선에 그 뭐 정자처럼 돼 있는 그 지휘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거기 안 입고 또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또 벗어요. 이건 뭐냐? 외계인이 사라지기 위한 일종의 설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으면 호적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 외계인인 게 분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국경침범죄 기타 여러 가지 죄목이 추가될 테니까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외계인이 사라지는 하나의 이 시츄에이션으로 그런 설정이 된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592년에 이제 조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겼는데
제가 보건대 그 위기가 결국은 1890년대 후반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300년 만에 결국은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1592년은 희극이었고 그 다음에 한일 병탄은 이제 비극이 돼버린 거죠. 뭐 제가 그냥 즐겨 쓰는 인용이기도 한데 역사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그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 뭐 저도 대화입니다. 아무튼 대화다. 때문에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다. 과거는 미래의 뿌리고 미래는 과거의 열매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뿌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열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행복을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것이 뭐 물론 이제 자식에 대한 관심이나 과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에게서 자기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아주 탓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다 하는데 제가 요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상지대도 말하자면은 그런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도 상지대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상지대의 현재가 과거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상지대의 미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과 무관하게 가진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상지대 한번 돌아보면은 이거는 뭐 입시 홍보는 아닙니다. 입시 홍보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홍보 차원에서 좀 돌아보면은 강원도에서는 최초의 이제 사립대학인데 그것도 또 전라도의 조선대처럼 약간의 좀 도민대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만든. 그러나 조선대보다는 못합니다. 조선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민의 뜻이 모여졌는데 근데 이제 그 뜻을 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뜻을 모은 그 명부를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박초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선대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됐죠. 이제 상지대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뜻을 많이 못 모아가지고 결국은 좀 어려움을 겪다가 김문기라는 사업가에게 넘어가 버린 건데 그래서 상지대는 강원도 최초의 이제 사립대학이고 도민대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비리대학이다 하는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경합할 자가 없을 겁니다. 뭐 과거에 요 인천에 사시는 분 있나요? 인천에 가면은 제물포역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그 인천대 유명한 선인재단입니다. 선인재단에는 2개의 대학을 포함해서 15개의 학교가 있는 사학의 왕궁이었습니다. 참고로 선인재단은 선자와 인자의 결합인데 선은 백선여, 인은 백인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파 일제 장교 출신의 군인이고 박정희의 선배되는 사람이고 박정희가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킹덤처럼 키웠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심하게 놀다가 다 뺏겨버리고 말았죠. 중앙정보부가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포기각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정리가 되어버린 대학이고 그래서 그 선인재단의 백선엽, 백인엽, 조선대학의 박초롱,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의 김문기가 그 당시 7, 80년대에 사학 삼거리였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범주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중에 들었던 사람이 뭐냐면은 혹시 졸업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례는 무릅쓰고 말씀드리면은 세종대학의 주명건. 그러니까 김문기에 비하면은 종족하벌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광운대 출신 있으십니까? 광운대의 조무성. 사학비리로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구속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한참 주가를 날리고 있는 요 소원대학에 화성에 있습니다. 소원대학의 이인수. 이 사람은 조선일보와 현대와 그 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백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언론과 정치권의 백을 단단히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엔 아마 피해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그 수원대 감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들어갔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 한 50명이 와가지고 딱 포위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대학인데 뭐 그거 외에도 뭐 많습니다. 지금 배재대, 평택대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역시 훌륭한 것은 김문기와 박철원과 선인재단이다. 사학비리 삼거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학비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김문기 씨는 또 국회의원을 3번을 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벌었어요. 김문기 씨가 93년에 구속될 때 그때 김문기 씨 재산이 우리나라 그 개인 부동산 재산 3위였습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가 93년 당시에 김문기 씨의 재산을 3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재산을. 지금은 아마 거기다 공을 하나 더 해야 될걸요. 좀 괜찮죠, 그죠?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기댔죠. 재산이 있죠. 권력을 또 본인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했죠. 게다가 또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완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슨 대학의 명예 박사까지 받았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아무튼 또 이게 지식도 명예도 가지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방면에서는 뭐 언터처블입니다. 그래서 사학비리로서 명성을 떨쳤고 근데 또 요행이 상지대의 학생이나 교수들이 또 그 김문기 씨하고 같이 컸어요. 그래서 분교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 분교의 또 가장 치열한 대학이 상지대였습니다. 그 대구대나 영남대나 또는 뭐 요 서울에 이제 좀 주요 분교 대학이 뭐 경기대, 덕성, 동덕, 광운, 세종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인데 또는 뭐 최근에 공부, 동부, 명지 뭐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그건 분교까지는 안 갔는데 뭐 중앙대 이런 데인데 그 상지대에서 있었던 분교에 비하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다르죠, 수준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장의 분교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그렇게 분교가 되었던 것은 김문기 씨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교가 난 게 아니고 김문기 씨 비리를 눈 감아 버렸으면은 다른 대학처럼 안 나는 거죠. 평택대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자기 학교도 아니면서 30년간 총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분교가 없단 말입니다. 최근에 났습니다. 또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청암대라고 있어요. 그 제1교포 때밀이가 그 지금 총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20년째 총장을 하면서 그 교수들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해요. 그 항상 이렇게 같이 이제 앉으면은 자기 주변에는 여교수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있는 자리에서 여교수님들은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밤에만 잘하면 돼요. 총장이 교수를 앉혀놓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20년간이나 총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또 교육부가 봐주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상지대는 김문기 씨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공고한 독재, 사학비리, 분교, 족벌체제의 아성을 구축한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또 최장기간 투쟁을 해왔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사학비리로 최초의 분교를 일으키는 대학으로 손꼽힐 겁니다. 그게 1974년에. 그때 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먹을 물 좀 줘라. 그 다음에 이제 체육을 하는데 옷을 어떻게 화장실에서 갈아입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조리 실습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 그걸 좀 안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성명서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70년대부터 쭉 이제 데모를 하다가 85년에 김문기 씨가 그 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서 그 가자 북의 낙원으로
김일성 수령님과 타협하여 용공통일 이룩하자라는 삐라를 살포합니다. 자기가 예, 자기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저녁에 교무부에서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지금은 복사기 없고 옛날에 왜 가리방 있잖아요. 가리방으로 밀어서 쫙 뿌렸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신고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안 봐요. 그럼 네가 신고해 임마. 그래서 지가 뿌린 놈이 주워가지고 안기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날 밤에 85년 10월 14일입니다. 86년 그날 밤에 상지대학교에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성하고 있던 학생 150명을 강원 도경으로, 그러니까 치안본부 산하에 강원 도경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간첩단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사흘 만에 없어졌어요. 왜? 가리방을 어디서 긁었는지 이 경찰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국회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게 김문기가 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정치학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86년 10월 14일 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유송환 의원이라고 하는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총리를 앞세워 놓고, 총리,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이냐 통일이냐, 통일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자리에서 뒤지게 맞고 배지가 달아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송환 의원 통일국시 발언인데, 그날 오전 10시에 그 발언으로 유송환 의원이 구속되고 그날 오후에 강원도 원주에서 가자 북의 낙원호가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서울까지 알려졌는데, 그 며칠 전에 우리 학교가 개교 63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총장이니까 그 상지대 민주화 공로상을 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작년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데모했던 학생이죠. 그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그 국회 교문위원 10명을 이끌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싹 해주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와달라서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온 이유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가자 북의 낙원호를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학생운동을 할 때 그 상지대 사태를 알게 된 겁니다. 멀리 있는 거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뭐 유시민의 뭐 무슨 뿌락치 사건에다가 뭐 망원 사건에다가 그래가지고 86년에 한참 또 금강산 평화의 댐 사건, 사실은 아니지, 금강산 수공 사건이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참 그 공안 조작이 있을 때였고, 그 공안 조작의 일환으로 상지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학생운동권이 알게 됐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우상호 의원이 그걸 보니까 30년 이상을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가지고 그 당신이 그 원내대표 됐는데 상지대 문제가 이렇게 40년이나 끌고 있는데 한번 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 제가 갈게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정리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줬죠. 왜냐하면은 그 특정한 사학의 사건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교문위원을 전부 다 끌고 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공로를 높이 취하해서 며칠 전에 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지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80년대 학생운동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의 빚을 좀 덜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었다.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시점에서 자기 가슴에 어떤 묻어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꽤 오래 갑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것은 마음의 빚이 아니고 원한이겠지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원한 한번 지면은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안 잊혀집니다. 근데 아무튼 우상호 의원은 좋은 의미에서 상지대에 대한 빚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준 것은 상지대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할 버릇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지대 학생들도 감촉으로 몰리면서 제적을 당하면서 무기정학을 받으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그 치열하게 싸운 것이 지금 상지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상지대 학생들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천적 훈련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상지대에는 우리나라 대학이 전문대 포함해서 355개 있습니다. 4년제가 203개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 국공립과 사립을 떠나서 상지대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습니다. 상지대 실태가 어떠냐면은 상지대에서 가장 센 분은 사립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이사장이죠. 그 다음 제가 넘버2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넘버3입니다. 넘버2는 누구냐? 총학생회장입니다. 제가 학생들 OT에 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넘버1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보는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넘버3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넘버2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넘버2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상지대를 만든 1등 공신이 이사장도 아니고 총장도 아닌 바로 넘버2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학생들이 이제 저를 만나려면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기다려야 되지만은 총학생회장은 안 기다립니다. 바로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저 바쁜데요, 총장님? 그러면은 제가 만나던 손님 내보내고 학생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상지대 총학생회장 혹은 학생들은 총장실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급행으로 갑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학교죠?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래서 뭐 상지대 유명한 게 많습니다. 홍보가 좀 되긴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학생들이 축제를 했는데 축제 포스터가 제목이 재밌었어요. 상지학원을 상지낙원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상지를 싹 뒤집어 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예. 상지대 학생들에게 상지학원, 상지대는 지상낙원입니다. 아마 학생들은 그럴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분규를 많이 길게 겪어가지고 아마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대학을 지상낙원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야,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지상낙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마 앞으로는 뭐 조금 교육도 좀 잘하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인들레처럼 변하지 않지라
까지도 물러설 수 없고 계속해서 지금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할 말을 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투쟁들이 올해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가을에 정확히 말하면 2014년 8월 14일에 김문기가 총장이 됐어요. 대학교를 먼저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나중에 졸업한 이분이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총장이 되면서 이제 나는 파면이 됐고 4년 전이니까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는 바뀌었으면은 좋긴 하지만은 그때는 바뀔 줄 몰랐죠. 왜냐하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나면서 상황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다다른 또는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어두운 터널, 깜깜한 지하실,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파면되고, 아까 그 두 학생은 총학생회장 말기였는데 무기정학을 받고, 다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도 무기정학을 받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내에 그 교수학생 직원 51명이 파면, 해임 또는 뭐 제적 뭐 이렇게 아무튼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과연 희망이 있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서 그때는 희망은 가지려고 했지만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이제 파면 절차가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바람 이제 좀 머리 좀 식힌다고 지리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근처에서 친구를 좀 불러가지고 소주를 한잔 마시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요 두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랬더니 어디요? 지리산. 저희도 올라갑니다. 너도 지리산 왔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제 본관을 점거하러 들어가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명이나 되니? 그랬더니 20명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 될 텐데, 왜냐면 그 당시 김문기가 뽑은 보안대만 해도 한 50명 됐어요. 유단자들, 무술 유단자들만 한 50명 됐는데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올라가다가 야, 나 안 되겠다, 나는 못 가겠다, 올라가라, 난 내려간다. 그러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학교로 왔는데, 그 전화 받은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도착했더니 본관에서 학생들이 한 20명이 잠도 못 자고 그 스티로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점거를 하고 그 보안대들하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27일인가 그랬는데, 아마 어쩌면은 학생들이 그때 그거를 안 했으면은 나 혼자 파면되고 또 몇 사람 더 파면되고 그냥 끝나버렸을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돌파구를 열어주고 바로 삭발을 하고 바로 수업 거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몇 사람 합류를 하고 학생들이 합류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뭐 이런 에스컬레이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교육부 감사가 나오고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김문기가 해임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2015년에 김문기는 해임되고 2016년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뭐 소송에서 이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근데 그 임시이사를 또 누가 보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또 임시이사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그 임시이사가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제 대학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제 8월 하순서부터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 이제 얘기의 맥락을 보자면은 학생들이 넘버 2인 거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넘버 1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사장님 그 장유유서 또 뭐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삼강오존 차원에서 이사장님은 예우해 드리고 학생들은 명목상 서열 2위 실질적으로 서열 1위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상지대는 학생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다운 대학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 가장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대학을 만들고 그 대학의 중심에 학생을 놓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상지대가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제가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다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하버드 대학의 1년 예산이 3조쯤 됩니다. 근데 학생 등록금이 1인당 1년에 6천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을 다 걷으면은 하버드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6천만 원씩 걷어도 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버드의 1년 입학생이 몇 명쯤 될까요? 아니요. 1,500명이에요. 1,500명. 하버드 학부생은 다 통틀어서 6천 명뿐이 안 돼요. 그럼 하버드 전체는 몇 명일까? 25,000명이요. 이게 이제 대학입니다. 하버드에 가는 학생들은 수업 못해요. 하버드 학부생들을 위한 수업이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나마 막 2,000명씩 떼거지로 막 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들, 그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얼굴도 못 봐요. 왜? 석박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재정 기여도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4분의 1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고 4분의 1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입니다. 4분의 1은 하버드 자체의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하버드가 삼성 정도는 안 돼도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 됩니다. 아마 한 3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매년 하버드 동문과 미국 국민들이 내는 발전기금이 한 7, 8천억 됩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내는 건 없고요. 대부분 100불 이하입니다. 10만 원 이하. 개미들이 모아가지고 1년에 8천억 정도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파이로 보자면은 파이를 4쪽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은 등록금, 한쪽은 정부 지원금, 한쪽은 자체 수익금, 한쪽은 발전기금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진보적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시대를 살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본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은 잘합니다.
원래 사립대학의 기원이 미국이잖아요. 유럽은 사립대학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미국이 사립대학,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다 명문 사립 아닙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주립대학은 뭐 UCLA나 UC 버클리나 이런 거 제외하면은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콜롬비아 뭐 다 사립 아닙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넬 대학을 예를 들면 코넬 대학은 이사가 64명입니다. 근데 64명 중에서 코넬 씨의 가족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코넬 대학을 설립한 코넬 씨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이사를 64명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딱 한 명만 들어가라. 누구? 최연장자. 그런데 이사장은 절대로 하지 마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사장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지사, 메이어, 시장, 그 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검찰총장, 뭐 법원장 또는 뭐 상공회의소 의장 등등 해가지고 32명이 당연직입니다. 그 지역에. 나머지 32명이 누구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이사회에 교수, 학생, 직원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만 못 들어갑니다. 모든 나라의 사립대학에는 교수대표, 학생대표, 직원대표, 동문대표가 들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코넬 대학이 코넬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거 아닙니다. 하버드 시가 하버드 대학 설립한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몇십 년 있다가 자기의 재산과 장세의 절반을 기부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하버드의 이름을 명예롭게 빛나기 위해서 그 대학을 하버드라고 고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잘 운영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은 누구의 대학도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미국 것이고 또는 뭐 그 지역 것이고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금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앞으로 상지대가 등록금과 자체 수익금과 정부 지원금과 사회적 기부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이 많아져야 하지만은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대학의 86%가 사립입니다. 미국이 사립대학의 원조지만은 절반 이상이 주립입니다. 미국은 연방 국립이 없습니다. 미국은 다 주립이고요. 이건 문제죠, 사실.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사립은 운영비는 전부 국가에서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립과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모든 운영비는 국가가 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초기에 설립했다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사립학교의 볼펜, 시험지, 복사지, 컴퓨터 전부 다 국가가 사줍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인건비 전부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는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모든 돈을 대는데 권한은 이사장이 다 가집니다. 그리고 비리도 다 저지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42%가 사립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13%가 사립이고 초등학교는 1.4%뿐이 안 돼요. 초등학교는 거의 전부 다 공립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립이 많은 것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인데, 고등학교에는 사립에도 국고가 들어가는데 대학에는 국고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사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립대학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상지대는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잡았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그래서 줄여서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대학은 상지대로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대학이다. 그러니까 학생이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만족하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우리끼리 먹고 사는 대학이 아니고 사회와 협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왜? 우리가 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의 존재가 사실은 사회에 있는 거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위로 올라가면은 오리건주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리건 주립대학에 한 석 달 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주립대학인데, 오리건 주립대학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 무료 강좌를 열어줍니다. 그럼 바이올린을 얼마 동안 빌려주느냐? 6개월을 빌려줍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집으로 피아노를 6개월 동안 배달을 해줍니다. 대학은 대학의 캠퍼스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사회의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의 기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초중고 교육에 기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학원이 하잖아요. 그죠? 학원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국립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자기 지역에 있는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팍방으로 기여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우리 상지대는 우선적으로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을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슬로건으로 꿈을 이루는 대학을 만들겠다. 영어도 좀 이렇게 써봤습니다. Find your talent. 그 다음에 Catch your dream. 멋있죠? 대학이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윤범기 총장 직대가 지향하는 신촌대학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 탤런트가 문제인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버드대 무신무신 교수 중에서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을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호 독립된 9가지의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인텔리전스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차 대전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 군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IQ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텔리전스 코어션트. 그건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IQ는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그너라고 하는 이 교수, 교육심리학 교수가 사람에게는 IQ로 측정할 수 없는 독립된 9가지의 인텔리전스, 재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적 재능, 운동적 재능, 남과 소통하는 재능, 반성하는 재능, 자연과 협력하는 재능 등등 이런 여러 재능이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재능을 어떻게 IQ로 계산하냐. 또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재능이 어떻게 IQ에서 나오냐. IQ는 라지칼리, 매스메티칼리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지선다에 유리한 재능입니다. 그런데 음악하고 미술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IQ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참 고민을 한 끝에 상지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은 IQ 우선순위가 아니고 9가지 혹은 그보다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학생들의 가슴 속에, 뇌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요 탤런트를 발견해 주자. 축구선수가 공 잘 차면 됐지 수학도 잘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또 재능끼리는 상호 좀 배척적인 게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런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물변도 있어요. 그거 다 하면은 불공평하죠. 그래서 상지대는
상지대가 어떻게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냐? 물론 학생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얘기 들어주고 다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학생들의 가슴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래서 그 학생이 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학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4대 혁신 목표를 만들었는데 공영현 민주대학은 앞에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교육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의 탤런트를 만들고 탤런트를 발견하고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자. 그 다음에 사회와 협력하자. 무엇보다도 학생을 중심에 놓고 대학을 운영하자. 넘버 2의 대학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넘버 3입니다. 넘버 3가 하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돈 빼먹으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학생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금방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는 말은 좀 이게 넘버 2에 대한 좀 결례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같이 가자.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탤런트.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의 지향점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향점을 같이 찾아 나가는, 술도 마시면서, 그거 중요합니다. 공도 차면서 그렇게 이제 술 먹고 공차고 담배 피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야 너는 이 책 좀 읽어보면 어떻겠냐? 야 너는 여기 동아리 좀 해봐라. 야 그리고 너는 기타 좀 배워라. 기타. 이래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박수 좀 쳐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저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알아서 갑니다. 선생이 학생 못 가르칩니다. 범기야, 네가 선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니?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여기까지 왔나요?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간 겁니다.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선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밥이나 사주고 용돈이나 주고 여행 보내주고 학원 다닐 때 돈 대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학생들이 가려고 할 때 그 가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 괜찮겠다. 나는 모르지만 너 좋은데?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는 모르겠는데 진도가 어떠냐 그러면 괜찮아. 와 좋겠다. 그거 좋다.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이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다 하는데 목에다가 줄 걸고 자 나 따라와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도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한 20살쯤 되면은 어른은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특히나 위기에 빠졌을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게 교육의 으뜸인데 상지대가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지대가 오랫동안 이제 고초를 겪었고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건데 학생들 없는 데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지난 한 10여 년간 사학비리와 투쟁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단련된 학생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사실은 스스로 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비리재단을 쫓아내고 학교를 운영권을 회수하고 봤더니 몰랐던 일을 하나 알게 됐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상지대 학생 3,600명이 학교를 떠나버렸어요. 3,6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1년에 2,000명 들어옵니다. 4년 동안에 8,000명 들어오는데 8,000명 중에서 3,600명이 이 학교가 아니라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떠나는 학생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안 떠나게 하려면은 그럼 학생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싸우면서 몰랐는데 싸움이 끝나고 전후 복구 작업을 하면서 학생이 3,600명이 떠났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싸웠구나. 우리의 분규가 굉장히 심했구나. 학교가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무너진 대학 마치 전투가 끝나면은 복구를 하듯이 무너진 대학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다른 대학에 이제 상황이 있어지니까 우리가 끝났을 쯤에서 한겨레가 특집으로 상지대 기사를 실어줬는데 그 상지대 기사 특집의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상지대 민주화의 동력, 교수와 학생의 연대였다. 교수가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교수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은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교수들은 알죠. 대신에 교수들은 전투력은 없어요. 그래서 전투력이 없지만 역사를 알고 있는 교수가 앞장을 쓰고, 전투력은 있지만은 늘 바뀌는 학생들이 사실은 전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연대가 형성됐고, 이렇게 연대가 형성되니까 행정직원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언론이 받쳐주고, 국회가 지원하고, 여기 뭐 참여연대나 이런 등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또 지원을 하고, 다른 대학에 또 교수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전국대학 총학생회장이 상지대권으로만 3번 집회를 했어요. 요새 학생운동 없잖아요. 그런데 상지대권으로 특히 서울 지역의 총학생회장들이 3번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유일합니다. 상지대가 싸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도움으로 민주화가 됐는데, 그 민주화의 초석이 학생과 교수의 연대였다. 아마 다른 대학도 그렇게 이제 대학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뭐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제 말씀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